한 살 많으신 분이 이제 센터장을 도시재생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정말 이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스티븐입니다. 뿅. 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3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공부할 겸, 또 혹시나 이제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이 시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한 번 이상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디 네트워크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도시재생을 읽어준 남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빠인데요.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아직은 뭐 이렇게 상세하게 모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보람이 굉장히 느껴지는 최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소식보다는요, 진짜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신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죠. 그냥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들, 그래서 기사를 제가 쭉 읽어드리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기사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호일보의 기사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어발식 도시재생 전문가 불신의 벽 높아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선 7기 인천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 그룹이 도시 정비 사업 구역을 문어발식으로 맡고 있는 데다가 주민들과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26일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남동구 남천동 빈집 행복 체험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에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코디네이터는 인천의 한 대학 건축학과 교수다. 이 지역의 마을 재생 추진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민 거버넌스 중심의 계획의 수립이다. 주민 조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현황 지원 등 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제 의식과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조직 및 네트워크를 구성으로 주거 환경 개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이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총괄 코디네이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참석한 마을 재생 자문단 등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항의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은 총괄 코디네이터와 자문단, 마을 활동가 등에게 연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할 바에는 마을 재상이고 뭐고 다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참석 주민들이 이 발언에 동의를 하고 박수를 치자 시와 도시공사 측은 당황해했다. 결국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들과 중재에 나서 상황이 잠잠해졌다. 총괄 코디네이터의 문어발식 확장은 재생사업의 특징인 마을별 차별화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3개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A 교수는 인천의 남동구와 부평구 두 곳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A 교수가 관여했다는 서울의 한 도시재생 사업 구역을 가봤는데 재생센터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실질적인 재생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300m 정도 골목에 벤치를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게 다였다. 그 사람이 인천의 마을 재생을 맡는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기뜸했다. 이에 지난해만 총괄 코디네이터 등 마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회의 수당으로 1인당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총괄 코디네이터 지정은 각 구에서 하고 있고 남천동 주민설명회에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지 않아 의아했다며 불신에 대한 얘기는 재생사업체 회의 때 상황을 얘기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남천동은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민과 재생사업의 방향이 달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총괄 코디네이터의 역량과 중복 문제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글을 쭉 저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세 개의 지역을 동시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도 그걸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마 비상근으로서 회의 때만 참석하는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사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총괄 코디네이터는 지역에서 좀 자리를 잡고 또 이제 인건비가 더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재생 센터의 센터장은 실제 저는 영업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양한 일들도 하시겠지만 결제 권한을 가지고선 일들은 보통 이제 사무국장 이하 뭐 팀장급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저는 센터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모으며 전문가는 사실 지역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귀담아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하게 만드는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돼야지 자기의 주장, 자기의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정말 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난 예전에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여기도 맞을 거야. 전혀 다르거든요. 똑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은 여기 현재 갖추고 있는 어떤 상황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전문가의 의견이고 우린 그런 의견을 담아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그냥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 생각엔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도시재생의 방향이 이렇게 좀 잘못 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난과 비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요번에 그 강주에서 열렸던 포럼에 갔다 오면서 네트워크에 갔다 오면서 센터장을 맡으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최연소예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 이제 도시재생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정말 이게 다르구나. 확실히 이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했던 것들에다가 권한을 주어주니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것들의 이야기들 듣고서 놀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시가, 지자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문적 하기도 중요하지만 실제 동네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런 의무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활동가 분들 아니면 총괄 코디네이터의 예산만 들어가고 주민들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는 형태의 잘못된 도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간 조선에서 이제 스페셜 리포터로 나온 건데요. 세운상가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한계를 보다라는 제목입니다. 1968년 세워진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에 따라 흐르는 청계천 위에 세워진 세운상가는 한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전자상가로 꼽혔다. 전성기 세운상가에는 못 다루는 기계가 없는 기술자들이 있었다. 온갖 전자제품이 즐비한 상가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도 한가득 쌓여 있었다. 사람이 오가는 발길이 하도 바빠 늘 부쩍이던 곳이다. 2018년 세운상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바깥에서는 연일 30도가 훌쩍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세운상가 내부는 서늘한 공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오가는 사람이라곤 세운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뿐 간혹가다 보이는 외부인들은 오래된 상가를 탐방하러 온 관광객처럼 보였다. 시간과 날짜를 달리해 몇 번 찾아갔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 세운상가를 찾았을 때 기대한 바와는 완전히 달랐다. 세운상가는 서울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의 아이콘 같은 장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싱가포르
리칸유 세계 도시상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세계 도시상을 받았는데 주된 업적으로 꼽히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 그 중에서도 서울로 7017과 세운상가였다. 세운상가의 도시재생 사업은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운상가 북측 절반의 보행로를 연결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종묘와 남산 일대를 잇는 도보 공간을 마련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9년까지 5년간 세운상가 일대 43만 9천 제곱미터에 974억이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확실히 세운상가의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종묘에서 대로 건너편 세운상가를 바라보면 마치 새로운 건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3층까지 이어진 완만한 경사로 위에는 커다란 로봇이 서 있다. 세운상가와 로봇을 합친 세봇이라는 이름의 로봇은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다던 세운상가의 전성기를 되살려려는 노력처럼 보인다. 3층으로 이어진 보행로로는 세운상가 양옆에 높인 세운상가 양옆을 높인 넓은 데크가 이어진다. 마치 루프탑처럼 옆 골목이 내다보이는 데크 위에서는 검은색 컨테이너로 박스로 만들어진 다시 세운 프로젝트 관련 사무실이 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 후 임대료 상승. 데크에서 바라본 세운상가의 옛 모습은 세운상가는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가게 중에는 더러 청년 창업가가 문을 연 듯한 3D 프린팅 업체, 갤러리 같은 단정한 인테리어의 가게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게 안을 빽빽히 채운 각종 전자부품과 가득 쌓인 전자기기까지 20-30년 전 모습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다. 낮에도 결코 밝지 않은 세운상가 내부에는 적막함까지 감돌았다. 아침부터 가게 앞에 서성이던 한 상인은 요즘 손님이 없냐라는 질문에 올해 초부터 손님이 딱 끊겨서 개점 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세운상가 3층에서 25년 넘게 영업해온 상인 A씨는 세운상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A씨는 결혼 후 아들을 낳았던 20대 후반에 세운상가에서 일을 시작했다. 세운상가에 제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하락세가 탔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힘들어진 것 같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단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세운상가 상인들은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세운상가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변했다. 세운상가의 임대료는 30제곱미터짜리 기본 크기의 상가에 보통 월 15에서 25만원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임대료는 1.5배에서 2배 정도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3층 데크와 이어진 상가의 임대료는 월 50 정도로 이전에 비해 2~3배가 높아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 체감할 수 없는 변화. 도시재생은 옛날 도시 개발 계획, 그러니까 재개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해왔던 재개발 방식입니다. 도시에 낙후된 부분을 아예 들어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갖다 짓는 방식이었지요. 도시재생은 말하자면 병을 고치기 위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의사들도 가급적 중한 질환에만 수술을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재생도 무조건 재개발 말고 도시의 체질을 바꿔 도시의 기본 경제능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낙후된 건물이나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도시재생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도시가 사람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낙후된 부분을 허물지 않고 고쳐가며 다듬는 방법을 선택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세운상가는 변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운상가의 공간은 별로 변하지 않은데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 세운상가의 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세운상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는 세운상가에 청년들의 발길을 자주 닿을 수 있게 만들기로 했다.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창업가를 모집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실제로 세운상가의 이곳저곳 각자의 꿈을 담은 젊은 창업가들이 도시재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운상가의 사무실에 마련된 웃는 텃밭은 도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동체를 텃밭으로 가꿈으로써 되살리고자 하는 재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원래는 가락시장에 텃밭을 마련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2016년부터 세운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시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탁 트인 서울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한 세운상가 옥상 한편의 텃밭을 마련해 세운상가 상인과 메이커들이 모두 참여한 공간으로 마련한 것도 웃는 텃밭 백혜숙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사실 우리야 도시재생의 가치를 이해하고 방향성을 적극 동참한다 하더라도 20, 30년간 일해온 상인분들의 필요성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세운상가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 또 도시재생을 알리고 원주민들과 소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는 텃밭 주최자로 바자회도 열고 텃밭을 실제로 만들어 나이 많은 상인분들과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도시재생은 태생적 한계 중 하나인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쭉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엄청 긴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자를게요. 좀 너무 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도시재생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기결된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들여 개발에 나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기대와 청사진과는 실제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 간의 심리적 괴리감이 상당한 것은 도시재생 지역을 잠시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세운상가에 왜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지, 창신, 숭인 지역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활동가들은 최소 수십 차례 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졌고 소통의 장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든 개발 사업과 성과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할 필요도 있다. 세운상가의 곳곳에 세워진 세운전자박물관 상설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 거의 없었다. 지네들이 하고 우리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다며 투명스럽게 대답한 세운상가 터줏대감 상인들의 말이 조용한 세운상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네요. 주간조선 좀 내용이 좀 중간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상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모든 지역에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상인분들 중에 이렇게 불만을 내는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우리 동네를 기여했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도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짜 동네가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활동 안 하시는, 그리고 동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분들이 떠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나도 하지 않겠어, 우리 동네를 방치하겠어, 이런 생각을 활동가들이나 지역에 있는 열심히 하는 청년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진되고 동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저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비난, 비판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인식 교육이 선행이 돼야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에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인 홍보, 그 다음에 지역 방송 플러스 메인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명해주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개선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시면 조금 더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고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중심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들은 일부 속히 말해서 전문가들, 뭐 더 진짜 열심히 하시는 전문가도 있지만 일부 자리를 차지하는 직업적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져서 진짜로 하는 친구들한테 권한을 주고 권리를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도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지 말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쳐내지 마시고 동네에서 끌어안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하게 판을 깔아주시는 것들이 그 지역을 위한 것이고 그 지역의 도시재생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어두운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공유되고 이런 토론회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한 4년차, 5년차 진행하면서 이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는 토론회장이 돼야지,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무슨 필요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는 시간의 포럼이나 토크쇼도 굉장히 토론회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강주를 가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